자, 안산 인질범 김상훈 이야기입니다. 자, 김상훈이 2년 전에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또 살해 직전에도 이 살해했던 둘째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의 친딸 얘기까지 여기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악무도한 이 김상훈의 이야기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소식도 박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소연 기자. 네. 이분이 어쨌든 김상훈이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도착증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질극을 벌였을 당시에도 이 작은 딸을 성추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작은 딸을 결박을 시켰는데 이 결박시킨 거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알고 봤더니 2년 전에도 이 작은 딸을 성폭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작은 딸의 나이가요, 14살이었거든요. 14살이요? 네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런 딸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어머니에게 따르면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여자로 사랑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걸 보면 정상적인 이 성행위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환자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네. 아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성도착증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는 이런 범죄 유형 또 이런 성도착증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다른 3명의 여성을 인질로 잡고 있고 극도의 긴장 상태, 각성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성강박증이라는 성도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안과 스트레스가 고조될 때마다 성행위를 해야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일종의 성도착 증세이고요. 이 살해한 16살 막내딸을 2년 전에 14살 때였죠.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요. 일종의 새디즘이라고 하죠. 성가학증, 소아기호증 이런 복합적인 성도착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정신질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자, 일단 정신적 질환이 있다. 이게 지금 전문가의 소견인데, 네. 그러면 뭐 감형 사유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성범죄를 했다면 그 어린 둘째 딸에 대한 성범죄만으로 기소가 됐다면 성도착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서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성추행도 있지만 이 사람의 주된 범죄는 살인이거든요. 2건의 살인입니다. 성도착증 때문에 성폭행을 할 수 있을지언정 성도착 때문에 살인은 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성도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감형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고, 박소연 기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사건을 쭉 보면서 사실 경찰이 좀 미흡하게 대응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죠. 네.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아내가 김상훈 씨의 아내가 피해자죠. 칼에 찔린 적이 있죠. 이미 그 전에 사건 전에 칼에 찔린 적이 있는데 이때가 7일입니다. 예. 그리고 칼에 찔린 후에 8일에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가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폭행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 신변보호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칼에 찔렸다. 예. 구속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경찰 측이 고소장을 쓰면 담당 형사가 상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고소장을 쓰면 담당 형사가 상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일이 좀 커질 것을 두려워한 이 피해자가 일단 용기가 없어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이 사실을 어제서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안 해서 별다른 예.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칼에 찔린 거를 다음날 온 거예요. 그죠? 네. 칼에 찔린 다음날 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상처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게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중을 판단을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될 텐데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그냥 확 보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조금 아쉬움이 있죠. 검찰의 대응에. 저때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경찰에 나섰으면 물론 결과론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고 물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찰이 뭐 가정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잘 개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민명하에. 근데 얼마 전에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것들이 이제 개정이 돼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느 때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만 그렇게 되면 뭐합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의 저런 업무 태도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네요. 예. 자, 박소영 기자 한 가지만 딱 더 짚어볼게요. 네네. 지금
인질극이 벌어진 그날 당일에 협상 전문가가 좀 늦게 도착을 했잖아요. 네. 자, 그게 결과적으로 사례로 또 이어지는 빌미가 됐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상 전문가 아내가 신고한 지 2시간 이후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나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일단 최대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예, 보시면요. 9시 네. 20분에 아내에게 인질극을 알렸고요. 아내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결국 112에 신고를 9시 38분에 합니다. 예. 네, 그리고 10시 15분에 경찰이 개입되고요. 11시 반에 협상 전문가가 투입이 됐죠. 아니, 이미 다 지금 네. 사건 다 벌어진 다음에 전문가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예. 딸이 이미 죽은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문가가 한참 뒤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이 협상 전문가가 그 경찰대학의 이종화 교수가 이 당시에 투입이 됐는데 예. 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 파견된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을 불러서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저렇게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경찰 내부에는 그러면은 저런 협상 전문가가 없느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현장 자체에 배치된 전문가는 없고요. 물론 이제 경찰대학에서 이런 협상이 필요한 상황, 범죄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은 받지만 그런 교육이 충분치가 않고요. 또 실전 경험을 쌓아서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경찰에서는 아마 이런 협상 전문가를 내부의 시스템으로 두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질범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내려질 것 같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 안 한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사형 집행이 왜 안 되는 걸까요? 저희한테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세금으로 사형수까지 우리가 처우를 대접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이런 질문이실 텐데 김태현 변호사께서 답을 좀 주시죠. 그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은 사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여론도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사형 집행한 게 YS 정부 말기입니다. 그때 사형을 다 집행을 했고요. 97년인가요? 예, 97년입니다. DJ가 98년에 집권한 다음부터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인권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이 있고 본인도 사실은 억울하게 사형수가 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집권 여당인 국민의회 의원들도 예. 예전에 민주화 투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사형수로 고통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그 당시에 인권국가를 지향하던 김대중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 후로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형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수진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 사형제 존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라든지 법무부 장관의 그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예. 네. 이때마다 후보자들은 사형제는 존치돼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은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잘못한 범죄에 있어서는 처벌하는 것, 단죄하는 것, 이런 목적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 이것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 예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형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만큼 흉악한 범죄를 꺼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남겨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좀 앞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지 재판 과정 또 저희가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